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또 다른 이슈가 네. 요즘 그 분양권 사고 파는 시장에서 네.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얼마 전에 저는 분양권 거래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네. 이게 뭐 분양권을 서로 사고 팔면 분양권을 싼 값에 샀다가 이제 비싼 값에 파는 사람은 그 차익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세를 낼 텐데, 네, 예. 내가 낼 양도세도 사는 네가 내, 그렇게도 한답니다. 예, 매수자한테 양도세를 부담시키는. 그래야 너한테 팔 거야. 네. 뭐 그래서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야, 그럼 파는 너는 돈을 더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 차익이 커졌으니까 양도세를 또 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데, 그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되고 바뀌는 바람에 요즘 분양권 시장에 아주 복잡한 계산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네. 듣기만 해도 아주 그냥 소름 끼칠 만큼 복잡한 이야기를 장순원 기자님이 조사해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이제 뭐 분양권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네. 분양권 거래가 뚝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진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국 분양권 입주권 거래 현황인데 지난 작년 12월에 거래 건수가 2,5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전에 뭐 여기가 많을 때는 4,000건 이상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네, 이게 예.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서울 지역의 분양권 거래도 좀 많이 한 반 토막 정도 나 있잖아요. 네. 이 분양권 거래가 이렇게 위축된 게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고금리가 하기도 하고 대출 규제가 여전히 빡센 편이죠. 네. 그다음에 뭐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정부가 작년 말에 손피거래 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바꾼 게 직격탄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손피거래란 단어부터. 이게 손피거래가 좀 일단, 익숙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손에 쥐는 프리미엄, 웃돈이란 뜻인데, 이 부동산 거래할 때요. 아, 피가 영어군요. 네, 피가 영어입니다. 손에 쥐는 피 네. 거래. 이 분양권 거래 방법의 하나인데, 매수자가 매도자의 그 프리미엄을 온전히 보전해주기 위해서 양도세까지 대신 내주는 거래입니다. 이름 되게 어렵게 지었네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지은 것, 손에 피가 뭐 내 손에 프리미엄을 다 지워줘. 네, 그래서 온전히 쥐어줘,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분양권 전매할 때 양도세율이 66%나 되잖아요. 예. 최소. 예. 1년 미만은 77%니까 거의 다 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보더라도 양도세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딱 정해진 프리미엄만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다 해결해. 네가 다 해결해 줘,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새 아파트 매수 열기, 뭐 분양권 혹은 뭐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나타나는 이런 거래 구조입니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게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 다 윈윈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요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보통 예. 일반적인 거래에서 분양가가 10억 원이고 매매가가 지금 15억 원이면 프리미엄이 한 5억 정도 붙은 거잖아요. 네. 분양권이 네, 분양권이. 예, 10억짜리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살 수 있는 분양권이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보고 이제 팔게 되면 15억에 팔면 네. 양도세로 3억 3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네. 네. 실제로 이 매도인이 갖고 갈 이익은 1억 7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15억 받아도 3억 3천을 빼니까 네. 11억 7천밖에 안 남는다. 나는 10억 주고 샀는데. 그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매수인 부담은 15억 원 뭐 그대로입니다. 피를 온전히 주고 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손피 거래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예. 나는 지금 뭐 한 2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네. 네가 양도세를 다 내줘. 내는 조건으로 12억에 팔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양도 차익이 2억 원이지 않습니까? 양도세도 좀 싸졌네요. 네, 네. 양도세가 이제 양도 차익이 2억 원이니까 거기 66%로 곱하면 1억 3,20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걸 매수인이 일단 한번 부담하게 됩니다. 예.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면 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야 될 양도세를 매수인 대신 내줬잖아요. 네. 그 대신 내준 양도세에 다시 그 추가 양도세가 붙습니다. 그게
8,712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12억에 판 게 아니라 사실상 네. 거기에 1억 3,200만 원의 양도세까지 매수자가 내준 거니까 13억 3,200만 원에 판 걸로 보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양도세 계산 다시 해. 다시 해서 추가 그 양도세 그래서 매도인한테 더 내. 네. 그래서 매도인한테 더 붙은 돈이 약 예. 두 개를 합치면 한 2억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매수인은 이 분양권을 총 14억 1,900만 원에 사게 된 거잖아요. 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사는 셈이 되고 12억에는 샀지만 세금도 내가 냈으니까.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했을 때는 1억 7천만 원을 가져갔지만 세금 떼고 세금 떼고 여기 손피 거래 2억짜리 프리미엄 손피로 했을 때는 2억 원을 고스란히 그대로 챙겨가니까. 가져가니까 네. 그리고 매도인도 좋고 매수인도 좋네요. 네. 이런 이야.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손피 거래가 지금 분양권 시장에서 다 그렇게 하겠네요. 널리 이제 활용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손피 거래를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물건이 좋다 이렇게 이제 된 데만 이런 손피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저런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국세청에서 이걸 바꿨어요. 네. 원래 사실 이게 과세 이렇게 1차까지만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게 사실 과세 원칙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차 양도세를 내고 냈을 때 그 대신 내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양도세가 붙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매수인이 내니까. 그렇죠. 어라? 그럼 집 매도자는 또 돈을 번 거니까 또 계산하고 하면서 네. 점점 그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네. 무한 R이 1보다 작은 무한 등비 수열이 나오겠네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사실 수학을 배웠긴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모양으로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서 예.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양도세 부담이 어마어마한데 기존에는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한 번만 한 때려. 번만 떼는 걸로 아, 실무에선 저렇게 무한으로 걷지는 않는다. 네, 그래 왔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예. 작년 11월에 그 전까지는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하라고 하던 기재부의 예규를 예. 바꿔버렸어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계산해. 물론 이게 원칙에는 맞는 거죠. 과세 원칙에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1차, 2차, 3차, 4차 등비 수열의 총합을 다 계산해서 네, 양도세를 아까 계산한다. 보여드린 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10억 원의 손피 거래를 했는데 변경 손피 거래 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양도세 1차분이 1억 3,200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1차분이 8,712만 원이 붙지 않습니까? 부과가 됐죠. 근데 여기에 또 8,712만 원에 그 또 66%인 5,750원이 붙고 또 붙고. 거기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하다 붙고. 보면 총 N차분의 합계가 3억 8,8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예. 세금이. R이 0.66인 등비 수열의 합. 예. 네, 맞습니다. 아, 이과예요 저는. 네. 그렇게 돼서 그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총 금액이 거의 16억 원에 다다. 오히려 늘어난다. 그래, 2억 원 정도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계산은 2%만큼 못하지만 저는 네. 그걸 여러 번 매기면 당연히 당연하지. 늘어나겠네. 이거 양도세도 그렇지만요. 예를 네. 들면 제가 3살짜리 애가 생기면 안 되지 지금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면 네. 그 아이에게 제가 뭐 3천만 원 얼마까지는 증여세 없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 없죠. 뭐 사실. 어쨌든 네. 미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는 안 될 테니까 하여튼 1억 원을 줬다고 쳐요. 그럼 너 주고 야 네가 근데 증여세도 내야 되는구나 3살짜리 내 아들아 그 증여세도 내가 내줄게 네. 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전화 옵니다. 그 증여세도 내신 것도 증여한 거죠? 그럼 그 증여세도 증여가액에 넣어서 증여세를 더 내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는 또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도 또 내줘야 되잖아요. 네. 또 내주고 하다 보면 계속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아버님 한 번만 증여세 내주신 걸로 하고 그냥 저희는 전화 안 해요. 예. 딱 그 끊거든요. 똑같은 것을 이 손피거래에서도 그래, 한 번만 해. 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야 왜 한 번만 해? 안 되는 거지. 예. 라고 입장을 바꾼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피 거래의 부담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예.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예를 들면 그 전에 뭐 여기 요 거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거의 1억이 늘었. 2억 원 정도였는데 거의 4억 원 가까이로 바뀌었으니까 2배가 늘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이 정도 돈을 더 부담하고 이
분양권을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매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 손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네. 일반 거래하는 것보다는 좋긴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뭐 아무리 손피 거래를 해서 2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보장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아, 합의가 물론 돼야 그렇죠. 뭐이 거래가 근데 이제 일어나. 매수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다 오케이. 보니까 합의가 안 되겠네요. 합의가 잘 안 되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라 세금 서로 나눠 먹는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드니 매수인 입장에서는 네. 분양권 값이 올랐네. 음. 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내가 1차나 혹은 2차까지만 그 양도세를 부담해주고 그 1차, 2차 부담한 거에 붙는 양도세는 어, 그냥 집주인이 내라. 집주인이 내라, 매도자가. 매도자가 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특약을 맺어갖고 그래야 거기서 약간의 부담을 조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야 거기서 끝나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무한 등비 수열로 진행되지 않고 그 단계에서 끝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손피거래의 온전한 의미라는 게 매도인은 피가 내 손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하나도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부담을 하다 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도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아왔는데 돈 벌려고 이걸 나눠서 먹어야 돼? 나 안 팔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지금 들어가서 사야 되냐? 차라리 이게 이제 준공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좀 그 일시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를 좀 해서 조금 가격이 진정될 때 들어가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게 실제로 저도 이게 많이 일어나나 봤더니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요게 그 광진구에 요즘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형태의 피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반 피 7억에 양도세 매도인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요걸 봤더니 피는 좀 작은데 이 손피라고 돼 있더라고요. 손피 5.5억 부담을 해서 예, 이제 하는 방식인데 요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손피 거래 5억 5천만 원짜리 피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는 집주인이 원래 그 조건의 매도인이 손피거래. 예, 했을 때 매수인 부담이 20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제 바뀐 손피 거래로 하면 25억까지 뛰더라고요. 너무 많이 뛰네요. 네, 많이 뛰니까 이게 거래가 잘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긴 한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많을수록 부담이 훨씬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많을수록 차익이 많을수록.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거래도 좀 위축되기도 하지만 매도인 매수인 모두 부담을 줄이려고 뭐 다운 거래를 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진다고. 거짓말로. 네. 다운 거래 자체는 그 거래 금액을 낮추는 건데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뒤로 현금으로 돈 주고 받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쿠션 먹고 주든가 뭐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 뭐 손피 거래했을 때 그 효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해서 부담을 좀 낮춰보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 다운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좀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걸리기는 쉽지 않은데 보통은 걸리면 뭐 그동안에 안 냈던 세금의 저는 다운 거래 제일 궁금한 게 제가 무식한 걸 수도 있는데 매수자가 나중에 양도 차익이 착시로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 양도세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잠깐 그 다운 거래로 아낀 세금 나중에 덤태기로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매수자가 1가구 1주택일 경우엔 양도세에서 굉장히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깎아주니까. 양도세를 거의 안 내다시피도 할 수 있고 그걸 그러니까 조절해서 막는다. 다운 거래 써줄게요 한 후에 그 대신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윈윈이 되니까 할 수 그쪽이 있죠. 막히는 방법이 있군요. 이쪽이. 그래서 다운 거래를 할 니즈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매수자가 마음을 바꿔서 그리고 매수자도 집 한 채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가구 1주택이 아니니까 양도세 꽤 내게 되는 상황이 오면 나 이거 사실은 더 비싸게 주고 산 거다 라면서 이제 양심 선언 아닌 양심 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진짜 세금은 세게 맞습니다. 그 뭐 다운 거래한 금액에 실제 거래 금액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고 과소신고한 부분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가 있군요. 네. 그다음에 납부지연 번복하기 가산세도 쉽지 따로 내거든요. 그게 하루에 뭐 0.002%인데 그 1년이면 8% 되니까 꽤 센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당시 상대방 거래자는 아니다 나 이렇게 싸게 팔았다. 네.
라고 주장할 거고 그래서 그 차액 뒤로 받는 프리미엄을 네. 현금으로 받아요. 통장으로 안 꽂히게. 네. 그러면 주는 사람도 현금으로 주냐? 아니 4억 5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안 들어줍니까? 네. 그러잖아요. 네. 나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나 이거를 못해. 힘들어. 그럴 때 중개인이 알았어요. 그럼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100만 원짜리 수표로만 만들어 오세요. 그럼 400장. 그런 다음에 자기가 리스크를 걸고 그 400장을 돈 세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4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는 쥐가 뭐 수수료 주기도 하고 하겠죠. 친구한테 해달러. 그래서 그 현금을 매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매도자는 나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비싸게 팔았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중개인이 수수료를 많이 받죠. 그러나 중개인 수수료 주고도 어차피 세금 아끼는 걸로 다 윈윈윈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잘 중개인 그 매도자가 또는 매수자가 그런 사실 잘 모르면 중개인은 그냥 현금으로 꽂아 드리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거지. 네. 아이 그 실거래를 빠삭하게 아십니다. 나쁜 놈들 많아요.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양도세라고 하는 게 내가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버는 돈이잖아요. 네. 10년이나 20년 동안 쌓여온 그 차액을 이번에 팔면서 한꺼번에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양도 차익이 예를 들면 근데 5억이 생겼으면 연봉 5억 원짜리가 내는 세금과 동일하게 내라 그래요. 연봉 5억이야 또 이것 공제 저것 공제가 있지만 네. 부동산 매매 차익은 나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도 그냥 그걸 1년에 5억 번 사람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일부 30% 정도 있긴 있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은 자주 거래해서 양도 차익을 짧게 나눠서 먹는 게 훨씬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 부동산 단타 권하는 사회지 그게. 그러니 세법도 좀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놈 세금 깎아주자고? 라는 식으로 이제 또 우격다짐하고 들어오면 아주 피곤하지. 네, 그렇습니다. 뭐 들은 얘기입니다. 전들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 이 계산 방식을 그냥 원칙에 맞게 고친다라고 조세정책과에서는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유가? 그냥 원칙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1차분만 계산하도록 하는 게 약간 이상한 원칙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1990년대에 네. 그 조세심판원에서 한 판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양도분은 1차분만 계산해라. 네.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헷갈린다. 뭐 약간 네. 이런 논리로 그렇게 계산한 게 그냥 있었고. 굳어진 관행 정도였지. 그리고 예, 굳어진 관행 정도였고 글쎄요, 뭐 제가 뭐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 분양권 거래를 좀 터주면서 네. 그렇게 이제 예규까지 기재부에서 한 번만 합산한 걸로 해라 이렇게 반겨준 게 네. 거래를 좀 활발하게 좀 터주는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과열됐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뭐 증여세랑 그런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뭐 원칙에는 안 맞죠.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고 뭐 그런 것 등등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바꿨다는데. 근데 이제 2%씩 질문을 하면 네. 그게 그렇게 원칙이 안 맞는 걸 알았으면 진작 고치지. 수십 년 동안 그걸 놔뒀다는 것도 네,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그렇죠. 끝까지 무한 등비 급수의 그 합을 구해서 매겨야 되긴 하는데 네. 말씀하신다시피 66%? 네. 야, 그 세율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최소 66%. 네. 그러다 보니 근데 그렇게 해서 분양권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세를 무겁게 하는 이유는 야 그렇게까지 많이 그 불로소득도 그런 불로소득이 없지라고 생각해서 많이 매기는 거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세금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런 거 안 사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게 뭐예요? 아유 몰라 나중에 분양권 거래로 팔면 되지라는 식으로 이 아파트 그냥 분양 받자라고 하는 투자자가 중간에 투자자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아파트가 그냥 지으면 분양이 돼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여기도 아파트 짓고 저기도 아파트 짓고 하면서 집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지. 네.
야, 이게 잘못하면 미분양이야. 뭐, 야, 요즘 부동산 그 뭐 분양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취를 감췄어. 이렇게 되면 집이 안 지어져서 예. 집값이 더 오른다니까요. 그러니 그냥 너무 과하지 않으면 좀 너도 먹고 살아라라고 두는 게 궁극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에브리바디를 다 해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또 그냥 한 번만 내자 했을 수도 있죠. 예.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손피거래 네. 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